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신형 APS-C 크롭바디 미러리스 GB-E10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제가 제니 카메라라고 GB1 관련된 간단한 리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면은 유명 연예인분들 브이로그 촬영할 때 거울에 혹시라도 카메라가 비치면은 죄다 GB1이더라고요. GB-E10은 그런 GB1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은 렌즈 교환형 크롭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는 기존 알파 6000 시리즈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영상 촬영에 특화된 새로운 외형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된 센서가 아닌 것은 아쉽지만 작고 가볍다는 것 그 자체로도 대단한 강점이 있고, 또 출시 가격도 상당히 인하를 했으니까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일단 이 제품은 제품의 외관과 컨셉, 편의 기능 등이 중요하니까 다른 리뷰와는 다르게 바디의 외관과 조작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는 걸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딱 보면은 굉장히 작고 귀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1인치 똑딱이인 요거 GB1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대단하죠? 물론 렌즈 교환식 카메라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렌즈가 더 튀어나오고 두꺼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단에서 보시면요, 바디의 두께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어요. 물론 배터리 그립 때문에 GB-E10이 좀 더 두꺼워 보이지만은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이 브이로그 그립을 장착을 했을 때 GB-E10 같은 경우는 여기 배터리 실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메모리 카드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배터리야 여기 바디에 직접 충전하면 될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지만은 요 메모리 카드 빼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다는 거는 수납이 용이하다는 걸 뜻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도 수납이 됩니다. 이 파우치는 사실 카메라를 담기 위한 파우치는 아닌데 안쪽에 보시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쏙 들어가고 안에 공간이 텅텅 남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테크 파우치 같은 이런 거는 원래 안쪽에 다양한 배터리나 기기류나 케이블 이런 걸 담기 위한 파우치인데 여기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쏙 수납이 됩니다. 이렇다는 뜻은 꼭 카메라 가방이 없더라도 일반 그 백팩에다가 이런 파우치를 이용해서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버튼 구성과 조작성도 같이 보시자면 일단 상단에 있는 윈도우 실더를 제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마이크가 보입니다. 이 마이크의 성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상판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녹화 버튼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랑, 그리고 전원 레버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원래 소니 카메라들은 이쪽에 이 셔터 버튼 쪽에는 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전원이 켜지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별도로 레버가 존재해서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전원을 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전원 버튼 역할을 하던 이 레버는 그 파워 줌, 그러니까 전동 그 줌으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이런 게 아니라 GB1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별도로 전원 버튼이 존재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켜지고, 이쪽에 있는 레버들은 전동 줌으로 줌인하고 줌아웃하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낯서실 수는 있는데 번들 렌즈와 함께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동 줌이 되는 렌즈를 함께 활용하시면은 영상 촬영하실 때 훨씬 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모드 다이얼이 존재하지 않고요, 모드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접하면 조금 조작이 낯서신데 지금 현재 사진 모드인데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은 동영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서 또 한번 누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슬로우 모션 촬영할 때 쓰는 SNQ 모드로 넘어가요. 또 한번 누르면은 다시 사진 모드입니다. 심플하죠.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 SNQ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거 어떻게 세팅하냐. 그거는 펑션 버튼 누르시면은 이쪽 오른쪽 끝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여기에서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모드, M 모드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설정해 놨다 라고 해도 요거는 어디까지나 사진 모드만 세팅이 된 거라서 여기 있는 모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동영상 모드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는 또 별도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역시나 펑션 버튼 눌러서 오른쪽 끝 할당되어 있는 거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가운데에다가 모드 설정 버튼 할당해 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커스텀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지만은 저처럼 이 가운데 버튼은 모드로 설정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우선은 SNQ 모드를 이 모드 버튼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4K 24p로 해놓다가 슬로우 모션 찍겠다고 FHD로 설정 바꾸고 하면 너무 귀찮은데 이 모드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5배 슬로우를 걸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바디 우측 상단에는 배경 흐림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흐리게로 해 놓으시면요 조리개를 열고요, 선명하게 해놓으시면 조리개를 줘요. 특별히 소프트웨어로 스마트폰처럼 배경을 흐리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리개를 열어서 흐리게 해주고 조리개를 조여서 선명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강제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 기능은 어떻게 해야 배경이 흐려지는지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바로 나다 싶으면은 이 버튼 이용해가지고 배경을 흐리게 또는 선명하게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버튼으로 커스텀해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GB210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바로 요거 스위블 액정이 아닐까 합니다. 드디어 α7 S3를 지나서 α7C를 지나 크롭바디에서도 완벽한 스위블 액정을 제공해주는 카메라가 생겼어요. 새로 사진 찍기 편하다 이런 레벨이 아니라 혼자서 들고 다니면서 영상 촬영할 때는 반드시 셀피 모드가 돼야 되고요, 그때 이 핫슈를 이용해서 마이크 설치가 편한 스위블 액정이 저는 킹왕짱이라고 봐요. 그리고 후면 버튼은 없는 공간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메뉴 버튼 있고 펑션 버튼 있고 다이얼 있고 가운데 버튼 있고 재생 버튼 있고 삭제 버튼이 있는데 그래도 버튼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 펑션 버튼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세팅이 가능한데 초점 모드도 영역도 설정할 수 있고, 이거 커스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잘 넣어서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제품 리뷰용 설정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리뷰용 모드를 끈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얼굴 인식을 하거나 눈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앞으로 내밀어도 얼굴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얼굴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죠. 하지만 제품 리뷰용 모드를 켜시면요, 그때는 이제 얼굴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물체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앞으로 들이밀면은 화면에서 얼굴이 보이더라도요 제품에 초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지겠죠. 그리고 측면 단자는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커버 자체가 개방을 했을 때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USB-C 포트를 제공해 주는데, 일단 5핀 케이블을 챙기지 않아도 전원 공급이 된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소니 바디의 경우에는 멀티 마이크로 포트를 이용하는 각종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요즘에는 블루투스 기반의 액세서리로 세대 교체를 하는 중이라 이런 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는데, 제가 워낙 이걸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바디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마이크 입력 단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인데, 이게 상단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마이크를 입력할 경우에는 그때 뒤쪽에 있는 스위블 액정을 작동을 할 때 전혀 거슬리지 않도록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셀피 모드로 전환했을 경우 이 액정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바디가 작다 보면은 이런 부분 놓치기 쉬운데 이런 거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근데 사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MRC를 이용하는 콘덴서 마이크를 구입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 없이도 오디오 신호를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개꿀이에요.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요, 화면에 빨간색 박스가 쳐지면서 확실하게 녹화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셀프 모드로 촬영할 때 이런 점이 큰 도움이 되고, 그 전면부 램프에 불 들어오는 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다른 카메라에도 이거 넣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USB 스트리밍을 제공해서 캡처보드 없이도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핸드폰 연결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USB 스트리밍 켜시고 그 다음에 USB-C 케이블을 통해서 PC나 맥으로 연결을 하시면요, 캡처보드 없이도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OBS에서 바로 받아주니까 피부 보정도 되고 배경도 흐려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바로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기존의 이제 구형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프로세서도 기존 프로세서다 보니까 메뉴도 이제 기존 메뉴 방식 그대로이고 터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 쪽 리뷰를 해야 되는데 라이트룸이 현재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쉽지만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DR과 고감도 노이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알파 6000 시리즈들과 굉장히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퍼 테스트는 UHS-2 SD 카드로 했고요. JPEG은 엑스트라 파인일 때
로우 플러스 JPEG의 경우에는 46장 촬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1.66GB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버퍼가 완벽하게 비워지기까지는 약 38초 걸렸습니다. 로우 파일 단독으로 촬영할 때는 49장 촬영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1.21GB 떨어지고 완벽하게 클린되기까지는 약 25초가 걸렸습니다. JPEG 단독은 123장 촬영되고요. 1.39GB 떨어지고 완벽하게 클린되는 데는 29초 정도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에 좀 더 치중한 바디이다 보니까 버퍼 성능이 그렇게까지 우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연사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하이 플러스에서는 초당 11맥까지 최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연사를 하면은 이렇게 프리징이 있어요.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지시죠? 드라이브 모드를 하이로 하면요 초당 8연사가 가능하고 실제 촬영 시에는 이 정도 구동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징은 없지만 대신 블랙아웃이 존재하죠.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미드로 설정하면요 이때는 초당 6연사 정도 가능한데 이 정도 구동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로우로 설정하면 초당 3연사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매우 연사가 느리지만은 대신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연사 성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입문자들을 위해서 만든 바디에서 최소 셔터 스피드 기능이 삭제된 것은 대단히 아쉬운데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펌업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요새 소니가 펌업에 공을 들이는 만큼 이거는 꼭 펌업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장례를 보여드릴 텐데 사진 기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렌즈 교환형 카메라인 만큼 수많은 정말 좋은 E마운트 렌즈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로우 파일이 읽히지가 않으니까 이거 JPEG에서 제가 정말 조금 만진 사진들이거든요. 괜찮죠? 특히 3호금하고 정말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상 스냅 촬영하는 데는 3호금보다는 이사금이 더 편했습니다. 환산 35mm고 제가 워낙 35mm 덕후인 건 다들 아시죠? 애기 사진 찍기도 이사금이 좋습니다.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번들 렌즈로 촬영한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영상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 중간에 뭐 DR이라든지 로그 촬영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입문자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그런 거 딱히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GB-E10의 경우에는 4K는 24p, 30p, FHD는 24p, 30p, 60p, 120p를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인공을 꼽으라면 저는 4K 24p 같아요. 4K 24p로 촬영을 해가지고 아이소별로 어느 정도 노이즈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이소 100으로 기준치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이소 200입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하죠? 다음은 아이소 400. 여기도 역시 깔끔합니다. 다음은 아이소 800인데 800부터는 400%로 확대를 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해하실까봐 보여드리는데 아이소 800도 전체 화면을 보면 매우 깔끔해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600.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3200부터는 조금 무너지는 게 보여요. 6400부터는 노이즈가 굉장히 선명해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디테일이 무너지는 것도 없고 컬러 노이즈도 전혀 없습니다. 12800부터는 이제 디테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막 팍팍 튀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컬러 노이즈는 잘 억제되고 있어요. 25600부터는 이제 디테일이 많이 무너지고 또 컬러 노이즈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최종 감도인 32000에서는 네, 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일라 토니온을 이용해서 DR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촬영은 4K 24p로 했고요.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S로그2인데 S로그2의 경우에는 웨이브폼은 보시는 거랑 같고요. 이마 테스트로 측정을 해보면은 12스탑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저도 편하네요. 숫자가 여러 개 있긴 한데 미디엄 값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듯 합니다. 다음은 S로그3. S로그3의 경우에도 기가 막히게 12스탑이 나와요. 그러니까 GV-E10의 센서는 정확하게 12스탑인 것 같습니다. S로그2부터 실제 촬영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뉴얼대로 18% 그레이를 38IR로 촬영을 했고 요거를 정노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렉 709 기본 룩업 테이블 입히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자본주의 처제 피부색도 괜찮고 뒤에 있는 조명도 클리핑 되지 않았고요. 크로마 차트상의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모두 온전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스탑 언더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본 룩업 테이블 입히고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크롭바디에서 S로고 써본 게 처음이라서 8비트라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복원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레이 스케일도 무난히 복원이 되었고요. 노이즈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투스탑 언더 역시나 기본 룩업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노이즈가 조금 심해지긴 하죠. 진짜 도저히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촬영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은 3스탑 언더 역시나 기본 룩업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장르가 호러가 됐죠?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은 한 스탑 오버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기본 룩업 테이블 입히고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한 스탑 정도는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조명 부분이 조금 클리핑 되긴 했는데 워낙 광원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다음은 이제 투스탑
모브인데 명부가 많이 날아가 보이죠. 일단은 기본 룩업 테이블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 해봤습니다. 피부색도 어찌저찌 복원이 잘 되는 것 같고, 명부도 이 조명 쪽은 클리핑 되는데 어쨌든 11단계 그레이 스케일까지는 무난하게 복원을 해냈어요. 해서 이제 마지막 3스타 모버 역시나 기본 룩업 탭을 씌우고 컬러 그레이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무래도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스타 언더, 2스타 오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벗어나면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S로그 3는 그냥 정노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40일 IRE로 촬영을 하고 기본 룩업 탭을 씌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나름 괜찮죠. 보통은 이제 8비트 카메라에서는 S로그2 사용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는데 S로그3도 뭐 사용하고 싶으면 쓰면 되죠. 그렇지만 DR에서 이점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영상 포맷별로 해상형 차이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4K 24p인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4K 30p는 이 정도로 상당히 크롭이 되긴 하는데 요건 바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400%로 확대를 했을 때 4K 30p의 경우에는 크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은 4K 24p나 30p나 모두 우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FHD 60p인데 확실히 4K 24p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죠. 물론 400%나 확대를 하기 때문에 FHD한테는 뭐 공평한 비교는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FHD도 60p, 30p, 24p 화질은 거의 동일해 보이고요. 120p의 경우는 살짝 크롭이 되는데 FHD 30p로 촬영할 때 이런 환경이라면은 120p로 촬영하면은 이 정도로 크롭이 됩니다. 200%로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120p가 살짝 퀀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는 FHD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 필요하신 분들은 120p 그냥 무난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촬영해서 확대해서 느낄 수 있는 해상력의 차이를 실제 촬영한 영상에서 전체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큰 거지만 느껴지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이죠. 크롭 얘기도 해드리자면 이게 4K 24p로 촬영할 때 이 정도이면은 30p로 촬영하면 이 정도로 크롭이 되잖아요. 게다가 손돌방을 액티브로 설정하면 더 크롭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블루투스 그립 달고 다닐 때 어느 정도 크롭이 되느냐. 자, 먼저 번들 렌즈 사용할 때 4K 24p이고 스테디샷은 표준이면은 팔을 쭉 뻗으면은 이 정도 화각이 구성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름 괜찮죠. 그런데 스테디샷을 이제 액티브로 해놓으면요, 이 정도밖에 이제 구성이 안 됩니다. 이거는 브이로그 찍고 다니기에는 조금 답답하죠. 스테디샷은 다시 표준으로 해놓고 4K 30프레임을 했을 경우에 또 이 정도 화각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스테디샷을 액티브로 발동하면요, 이 정도밖에 담기지가 않는데 이건 아까 24p나 30p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외부에서 실제로 번들 렌즈 액티브 키면은 이 정도 화각이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에서 18mm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10mm로 설정을 해놓고 액티브 키고 4K 24p로 촬영하면 이 정도 화각이 구성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브이로그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K 30p로 촬영을 하면은 이 정도인데 24p랑 차이가 없죠. 그래서 액티브로 활성해 놓으면요, 24p나 30p나 크롭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번들 렌즈에 표준으로 하고 다닐 때는 실제로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이 흔들리긴 하지만 아예 스테디샷을 끄면은 이 정도 느낌이라 같이 넣고 보시면은 표준이 어느 정도 잡아주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참고로 GV210은요, 내장 손돌방이 없기 때문에 렌즈에 OSS가 있어야 스테디샷 표준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이제 10에서 18mm 렌즈를 이용해서 10mm로 조정을 하고 이제 액티브로 촬영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훨씬 잘 잡히죠. 액티브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럼 GV210으로 실제로 브이로그를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수분들이 서브캠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카메라이지만은 입문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카메라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요거 들고 나가서 담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브이로그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모드는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 어떤 노출 보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부 보정을 켜서 녹화를 했어요. 색 보정도 하지 않았고 이 내장 마이크만 사용하면서 녹음 레벨은 20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개인값만 조절했습니다. 로나, 아빠 엄마 없는 동안 잘 놀고 있어. 알았지, 로니? 오늘따라 예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힘 좀 줬어요. 네. 로운이 낳고 처음으로 노은이 없이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어디 갈지 하나도 알아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부부가 만난 지 10년 된 날이에요. 안녕. 원래는 이제 결혼 전 기념일이니까 결혼하고는 잘 안 챙겼는데 그래도 만난 지 10년 된 날이니까 로운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부부끼리 단촐하게 놀러 나왔네요. 골프 가방 샀다. 와인 하나 사러 왔다가 골프 가방 충동 구매. 골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장비부터 질러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린이에요.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시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뭔 말이야 그게? 많이 변했다고. 아, 내가 변했다고? 어떻게 변했는데? 늙었어. 갑자기 팩폭 나네. 이번 정류소는 광도 센트럴타운. 어디 앉아야 되나? 안에 앉을래? 짠! 우리가 원래 사실 세부에서 만나가지고 만난 지 10주년이 되면 처음 여행 갔던 보홀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가지고. 내가 여기 그래도 찾았잖아. 그러니까 완전 진짜 그 똑같이 생겼어. 필리핀 딱 느낌이다.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네. 되게 잘 온 것 같아. 여기 똑똑해. 오니까 더 필리핀 생각나. 그러니까 추억 돋는다. 그래도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또 10년 뒤에는 이제는 진짜 필리핀에 있었어. 어떤가요?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보자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들고 외부로 나가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촬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장 마이크 성능이 근거리에서는 상당히 쓸만했어요. 그러니까 팔이 닿는 거리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굳이 별도의 외장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GB1 때도 느낀 건데 내장 마이크는 일반적인 목적에서 브이로그 촬영하기는 상당히 쓸만해요.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상당히 그 소음이 있는 곳입니다. 배경으로는 자동차 도로가 있고요. 양 옆에서 이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이제 멀어지면은 어느 정도 수음이 되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손을 뻗으면은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요. 뒤로 가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런 테스트는 낮에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낮에 나와 보니까 매미 소리가 너무 심해서 뭐 테스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미가 없는 곳에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도 없고 매미가 없는 곳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밤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울까봐 24금 24mm G마스터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화각이 조금 좁아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멀어지면은 잘 안 들리고 이렇게 손이 뻗을 정도로 가까이 오면은 이제 녹음이 잘 될 텐데 이게 이제 내장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수음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TX660 같은 제품, 그러니까 외장 레코더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TX650의 후속 기종인데요. 소니 코리아로부터 리뷰를 위해서 제공을 받았고 사실은 저도 그 예판 때 제가 이미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그 전작이 워낙 많이 팔리기도 했고 기기 성능에 대해서 굳이 리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액정이 조금 커지고 무엇보다 USB-C로 포트가 변경된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작을 제가 안 사고 있었던 게 포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는데 이 제품은 USB-C로 변경이 돼가지고 정말 좋아요. 아무튼 거리가 멀어지면요 이 내장 마이크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별도의 목 근처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내장 레코더를 이용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렌즈 교환용 카메라 중에서 최경량급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번들 렌즈 마운트를 하고 블루투스 그립 사용하면서 정말 편하고 딱 좋은 무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보정 기능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사진이야 조금 배우면은 이 피부 보정이 가능하지만 영상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영상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처제님이 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올리는데 피부 보정을 끄면 딱 이 상태예요. 이때 피부 보정을 가장 약하게 설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중간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가장 세게 설정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놓고 비교하면 이 정도 느낌인데 각자 취향껏 사용하시고요. 저는 이제 미들 값으로 중간 값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센서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기존의 단점도 그대로 물려받은 점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패닝 시에 젤로 현상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F인데 AF는 매우 쾌적합니다. 소니의 검증된 AF 시스템 그대로 가져왔어요. 알파 6400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체감이 되네요. 빠르게 장면이 전환되고 피사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매우 쾌적하게 임무를 잡아내고요. 카메라의 AF 시스템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피사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도 성인 남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도 아주 문제없이 잡아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굳이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AF는 정말 좋으니까 믿고 쓰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스포츠 촬영까지 대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기가 정말 힘든 진짜 좋은 AF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IAF 지원이 됩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트래킹도 대응이 돼가지고 화면을 간단하게 터치를 하면 이제 추적 모드 들어가요. 그러면은 뒤를 돌아도 저 그 특유의 네모난 인터페이스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주 쾌적한 AF를 영상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스톱 좀 갔다가 빨리 스톱 또 갔다가 마지막 빨리 스톱. 자, 그러면 총평을 해볼까요? 일단 알파 6000 시리즈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신형 배터리로 배터리가 더 뛰어나고 그 외에 뭐 여러모로 성능이 더 뛰어난 6600을 제외하면은 그 이하는 이게 올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출시 가격도 낮게 세팅이 되었고 영상 기능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내장 마이크 성능이 우수한 데다가 스위블 액정까지 지원되므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출시가로만 보면은 렌즈킷 기준으로 6400보다는 약 25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심지어 GB1보다도 5만원이 저렴해요. 물론 현재 유통 가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아무튼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가볍게 추천할 수 있는 최강의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거에 알파 5100이 출시를 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강의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알파 5100의 진정한 후속 기종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동영상 기능을 강화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